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진즉 이런 모임을 알았으면 와서 많이 배울 텐데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 여러분, 우선 양진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아침 잠을 깨고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측하게 자기 손을 그으면서 죽고 싶다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1년에 강주에서는 학업 중단자가 몇 년 전까지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남 공고의 큰 학교 2배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완지구 등 이런 유흥가에는 아이들에게 마약이 다가와 있습니다. 쉽게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으로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성범죄자로 몰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강주의 지도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강연에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전남 공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따 말씀하겠지만 참 많이 불우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어느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는데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와야지 키우지 말입니다. 학교를 안 옵니다.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축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시험을 봤더니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8명의 아이들이 10평짜리 저희 아파트로 놀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애들을 1년 동안 데리고 살아봤더니 내가 그 애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키울 수 있다. 내가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꼭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공부 아닌 다른 소질을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평짜리 아파트에서 8명을 데리고 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용전에 큰 감나무 농장을 폐가를 얻어서 4,000평의 땅에다가 창고를 개조해서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 애들을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아본 결과 이 애들 말고 우리 강주에 있는 애들을 보듬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023년에 강주시 교육청 장학사가 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 민원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부서는 생활지도 부서입니다. 장학사 중에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생활지도입니다. 그 부서는 대개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저는 거기서 1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138명의 아이들을 우리 강주에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얘들을 살려야 될 것인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난교실, 용현학교, 마음보듬센터, 강주학생해양수련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강주시교육청 서부교육장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교육감 때문이 아니다. 학생에게 가장 큰 축인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너무나 어렵다. 그렇다. 그럼 나는 밖으로 나가서 학부모님들한테 호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1년 전에 명퇴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강연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지 않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 부모 역할을 하고 있냐? 당신 부모 역할이 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대형 콘서트를 통해서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강주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과장을 하다가 어느 날 2015년 2월 달에 전 민주인권 과장을 하고 장학사, 장학관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학사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다고요? 죽었어요? 아, 또 자살이구나. 어디서 떨어졌는데요? 학교 옥상에서. 이게 죽었냐고요? 우리 장학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하는 말을 안 들리죠.
그런데 이 장사가 뭐라고 하냐면 몇 시에 떨어졌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그 반 담임선생님은 몇 년 차인가요? 알고 봤더니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아이를 뺨을 때린 거예요.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 애가 맞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한번 친 거예요. 아프니까 계속 때리니까. 그때 담임선생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담임선생님은 오해를 한 거예요. 둘 다 싸운 거다. 그래서 두 아이를 다 데리고 뺨을 이렇게 살짝 때리면서 이 새끼들 왜 싸워? 그러면 손 잡아. 악수해. 그리고 이 선생님은 교무실을 갔는데 이 맞은 아이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지금 맞은 건데 선생님 나 알지도 모르고 나를 때려.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린 겁니다. 뛰어내리는데 머리부터 박아버린 거예요. 즉사한 겁니다. 이 즉사한 상황에서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구두보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사가 몇 시에 떨어졌냐? 학교폭력 예방교육 했냐 안 했냐? 몇 년 차냐? 학교는 지금 이 아이가 떨어져서 선혈이 낭자하고 병원으로 옮기고 기자님들은 오셔갖고 난리를 하고 부모는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 한 통화를 하니까 장학사가 몇 시에 떨어졌냐? 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래서 그날쯤에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장학사님들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일본 순사보다 나쁘다. 학교 현장에서 살고 싶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따지고 있을 판이냐.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자. 전화 한 통하면 공문 없이 바로 달리자. 바로 달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름이라고 하자. 부르면 우리는 무조건 달린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악성민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430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도착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자. 우리 열심히 하면 오토바이도 사줄게. 그리고 부릉부릉 달려다니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현장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필요하다. 공문 보내라. 왜 그랬냐 뭐 했냐 따지지 않고 불러주는 거. 당신들이 참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학사들은 경무입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할 때는 너무 지쳐 있는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내가 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과장이. 그래서 380에 4660에 있는 전화를 부름의 전화를 우리는 저녁에는 내가 착신하겠다 라고 착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5년 8월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 날 우리는 퇴근 시간이 항상 12시가 넘습니다. 계속 민원에 시달리니까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네, 강주시교육청 박수정 과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 받는 걸 우리 아내는 싫어합니다. 자냐 안 자냐? 그 핸드폰을 잡듯이 내 손도 한번 잡아주라.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러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 강주에 있는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이요.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름이. 뭔 일인데요? 우리 지금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우리 여고생 2학년이 지금 죽는다고 나갔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문자를 내고 틀림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름이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먼저 저희들한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서부경찰서장님 소방서에게다가 바로 그 아이의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살릴 것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해 주라 그러고 저는 출동을 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일단 그 학교를 가야 될 게 막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갔습니다. 바빠서 가고 있는데 경찰청에 전화가 온 겁니다. 위치 찾았다. 어디냐? 저기 장성 부근에 있는 황룡강이다. 알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경찰차와 소방대원차가 다 와 있어요. 비는 엄청나게 퍼붓고 내성 번개 그리고 그 강물은 범람해 갖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위치를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때 소방관님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드렸어요. 소방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를 찾았다면서요. 아닙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찾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의 휴대폰 위치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휴대폰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저 강으로부터 1km 반경에 있습니다. 소방관님, 그럼 아이는 안 찾았나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헬리콥터도 안 뜨는데. 근데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지금 찾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말했네요.
그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렸겠냐, 저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니냐, 다리 밑에 가보셨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봤지. 내가 가봐야겠다. 그리고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로 가서 내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무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난간을 잡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끼가 많이 낀 채래. 이끼. 그냥 미끄러져갖고 밑으로 툭 떨어져 본 거예요. 제가 다리 밑으로.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 강물이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막 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 막 나도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나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튜브를 던지는 거예요. 주라고. 얼른 잡았죠. 살라고. 잡았더니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단이 없으니까. 끌어올리는데 그 소방관님이 나한테다 계속 욕을 한 거예요. 이 미친 새끼, 어떤 새끼야. 막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니까 옆을 보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하더니 이 미친 새끼 뭐야. 창피하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옆으로 욕을 하니까 끌려 옆으로 쳐다보고 봤는데 다리 1번, 2번, 3번, 4번 다리 밑에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와서 비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여고생은 죽고 싶었는데 뛰어내린 건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있는 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는 안 보인 거예요. 올리십시오. 송정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시키십시오. 그 다음 날 그 학교로 가봤습니다. 이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평범한 아이입니다. 뭐가 평범합니까?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있고. 아니 그게 평범합니까? 학교를 한번 가보시지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당신들이 못 가게 했잖아. 우리가 못 가게 했어요. 진보교육감 시절에 촌지 받을까 봐 가정방문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가봤더니 그 집에를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이에요. 비가 새가지고 그 비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둘러 씌워놨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중풍, 그리고 이 여고생이 가장,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이 3명. 이 여고생이 먹고 사는 생계를 책임졌는데요. 이 생계를 책임지다가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려놨어요. 이 아이를 살려놓기는 했습니다. 살려는 놨지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지? 살려야 되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솔루션 회의를 하자. 제일 먼저 모신 데가 집지키 운동본부,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 그리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시청. 그리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에서 솔루션 회의를 열었습니다. 살려야 되겠기에. 그런데 시청하고 구청하고 시청, 구청, 동사무소는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이 집은 집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구명한 그때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러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청, 동사무소, 구청 오신가 안 오신가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한 불어가고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죽고 자했던 아이 치료비 우리가 전액 보고, 그 다음에 이 3명의 아이들 전부 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이 애들을 공부는 대학생 멘토링을 제대로 해서 다 우리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집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집짓기 운동본부야.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집 좀 지어주라. 오케이. 도배도 좀 해주라. 오케이. 장판도 좀 깔아주라. 좋아. 이 집을 쓸고 얘들이 있을 데가 없다. 그동안에 초록우산에서 좀 데리고 있어주라. 오케이. 구청, 시청, 동사무소는 이 아이들을 괜찮습니다만 부모님은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물어보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4개월 후에 집이 좋게 지어지고 아이들은 들어가고 이 애들의 4명의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 자살을 시도했던 애는 치료를 받고 나오고 6개월 후에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미화원으로 취업을 하고 아버지 나오고 그리고 한 가정이 다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여기까지만 내일이고 여기까지만 내일이야. 여기는 내일 아니야. 그걸 도와주려고 해도 형평성이 어긋나. 그리고 경비가 없어. 또 사람이 부족해. 맨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될 사람. 근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안 된다고 한 말은요, 그냥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한 대면 됩니다. 된지 안 된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미 제도를 창설해서 전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재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교육청 과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화면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침마당에 나온 것은 비교적 예쁘게 만들어 화장을 해줬는데 이건 무당처럼 만들어놨어요. 화장을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 좀 듣겠습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 공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마당은 바다입니다. 마당이 바다입니다. 태풍이 불면 파도가 막 이렇게 거세게 들어오면서 우리 마당으로 올 때 지 혼자 온 게 아니라 멍게, 해삼, 고동, 전복 그리고 다 쓸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근데 이 바닷물에 들어왔다 나갈 때는 그 애들을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죽기만 하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기 정병용 회장님 계십니다만 사실입니다. 죽기만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 좋겠다. 좋은 거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은 거. 바람이 불면 이 초가집이 날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초가집이 바람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나들아 저기는 기퉁이는 저 나무에다 묶어라. 둘째 아들은 저기다 묶고 셋째 아들은 저기다 묶어라. 네 번째 아들은 저기다 묶어라. 다섯째 따라 물을 퍼내라. 여덟째 따라 이장한테 가봐라. 몇 명이에요? 사남 사녀 많이도 낳았어요. 뭔 애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애기를 낳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 애기를. 저는 거기서 유에서 6번째입니다. 근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국민학교 선생님인데 그때는 국민학교 선생님들 달리기 시합이 있었나 봐요.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이 무릎이 조금 깨졌답니다. 근데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 엉덩이까지 썩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엉덩이까지 잘라본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29살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으면 선생님을 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고치려고 전답을 팔고 거기는 집까지 팔고 거지가 되어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저를 낳지 않았어요. 5명 낳았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문중에서 깊은 산속에다가 땅을 좀 줬답니다. 땅을 파먹고 살으라고. 근데 땅을 파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목발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다 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던 것이 한문하고 주산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군회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네요. 국민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깊은 산속에다가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500명 이상의 농한기 때 그 젊은이들을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친 거예요. 낮에는 한문을, 밤에는 주산을. 물론 암산까지. 근데 이 한문도요.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당시 신문이 국한문 혼용체였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나이가 많이 드신 겁니다. 국한문 혼용체. 거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뽑아 뺏는 거예요. 대통령,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등등에. 그걸 뽑아가지고 책으로 쓴 거예요. 펜으로, 잉크로.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는 게 거기 넘어가서 난 거예요. 그 산속에. 이게 다리가 하나도 없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나 봐요. 그럼 나만 낳냐면 또 2명을 더 낳았어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형들하고 같이 한문하고 주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보다 제가 훨씬 한문 주산을 일찍 배웠답니다. 그 형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아요. 뭐 12살부터 20몇 살 사람 젊은이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연애도 해야 하고 담배 피워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난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공부를 배운 거예요. 같이. 어느 정도 실력이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 엄청난 선행학습이죠. 한문 실력은 어느 정도였냐. 제 7살 때 그 형들이 공부를 늦게 오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답니다. 주정아. 제 이름이 주정입니다. 술 주정할 때 주정. 주정아. 왜 공부하러 온 형들이 늦게 오냐? 왜 안 오지? 이러니까 내 7살짜리가 아버지
그 형들이 빨리 안 온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너 그럼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지 않느냐? 네, 며칠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한번 써봐라. 이게 곡절, 그리고 한문으로 써내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애를 가르쳐야겠다. 내 위에 있는 애들은 다리 때문에 못 가르쳤고 얘는 가르쳐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 여러분 그 당시는 베이비 부모 시대거든요. 시골에 한 학급이 막 80명 막 이럴 때입니다. 한 학급이 6학년까지 6반까지 막 와구락을 할 때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월말고사를 계속 봐요. 매월. 근데 그 많은 학생의 성적이 나오면 합계 평균 석차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요. 왜?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으니까. 주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다니던 몇 학년 때, 내가 학년을 말을 안 할게요. 다른 애들은 다 보리를 배우러 가는데 밑에 있는 교무실에 있는 누나, 그때는 급사 누나라고 했습니다. 급사. 지금은 기능직 누나 같아요. 5학년 일반 교실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정아 너는 가지 말고 좀 기다려라. 왜요? 1학년부터 6학년 6반까지 성적을 합계 평균 좀 내주라. 내 누나 나눠놓고 가세요. 그리고 1학년 1반부터 하다 보니까 내 성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봤어요. 나는 하나도 안 틀리거나 어쩌다 하나 틀려요. 근데 점수가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국어 20점, 산수 20점, 자연 10점. 그 반에 꼴등 점수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점수를 잘못 기록을 했지? 그리고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교무실로 갔어요. 까만 고무신을 신고 몸무게가 32kg, 빼빼 마른 애가 선생님 있는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 성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이러면 될 텐데 그분은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셔갖고 내 머리를 확 움켜잡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머리를 잡고 교무실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아프지요. 끌려. 교무실 문 닫고 나서 교무실 세멘트백에다가 머리를 계속 쳐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뚝뚝 떨어요. 코피 다 깨지고. 그 피가 손에 묻으니까 길을 잡고 3층 교실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도 모르게 지금 교실로 또 끌고 올라가는 3층으로. 그리고 교실 문을 닫더니 뺨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바퀴를 때리는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됐겠죠. 막 울면서 막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안 쓰러지니까 발로 걷어가지고 쓰러뜨려요. 그리고 발로 밟아요. 나는 지금 이유를 몰라요. 그때 제가 뭐를 들고 있었냐면 주산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산이 얇은 주산이 있고 퉁퉁한 주산이 있네요. 나는 손이 적기 때문에 퉁퉁한 주산을 썼어요. 그 퉁퉁한 주산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주산을 빼앗아 가지고 얼굴에다 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산알이 싹 쏟아져.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해버렸네요. 기절을 하고 일어나 봤더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피가 흥건히 고여가지고 못 일어나요. 미끄러져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울고 아프니까 우리 집에 가려면 산 2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피가 계속 뚝뚝 떨어져. 이렇게 하고 와요. 그 피가 입으로 막 넘어와요. 뱉으면서 산 고개 2고개를 간신히 넘어갔네요. 보리가 노릇노릇 필 때네요. 넘어가서 산을 내려가려고 보니까 1시간이 걸려요. 집에까지 넘어가려면. 우리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봤더니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었나 봐요.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고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 데리고 모내기를 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못 가니까 큰 솥단지에다가 저녁에 그 일하고 온 사람들 밥을 먹이려고 밥을 하고 있어요. 장작으로. 큰 솥단지에다가. 근데 저 산에서 내려온 애를 보니까 아무리 자기 새끼 같아. 아무리 봐도 자기 새끼네. 그러니까 이분이 부를 때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리가 2개 다 있는 줄 알고. 근데 다리가 하나 없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빠져 버렸겠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2개가 있는 줄 알고 일어나서 균형을 잃어버렸겠죠.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자빠져 간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글이글 타는 불 속으로 차박아 본 거예요. 가서 끌어내렸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끌어내려갖고 대빗자루로 막 물을 뭉쳐갖고 꺼졌어요. 근데 부르르 떨고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 누가 얼굴을 이렇게 때렸어? 누가 때린 거야?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 왜 때렸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자세히 보더니 세상에 그 주사날 큰 게 3개가 얼굴이 박혀 있었나 봐요. 3개나.
주사 날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아파 보니까 하나를 빼. 그러니까 그 피가 아버지 바지로 솟구쳐.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개를 안 빼고 나를 눕히고 얼굴을 감아놓고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쫓아가는 거야, 학교를.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애바리가 이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나는 누워있고 모내기 하는 엄마가 왔는데 밥은 다 타져버렸고 자식은 피투성이가 돼 있고 남편은 없고 암만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와. 그 당시에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입니다. 그 깊은 산 속에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근데 저 위에 산 등성에서 어떤 불이 막 우리 집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아버지 온가 봐. 너가 아버지 아니다. 왜? 어떻게 안 보고도 알아요.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이러고 오지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야 진짜 아버지가 아니네. 마을 주민이 우리 마당에 와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네가 이 밤중에 뭔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단 말이냐. 주정이 아버지 죽었습니다. 주정이 아버지가 왜 죽어?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산을 넘어갔더니 화가 난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그 학교를 쫓아가려다가 그래도 자기가 맹세기 옛날 선생님이었고 그 교감이 자기 친구고 거기를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전방, 지금은 슈퍼이겠죠. 문턱에 앉아있다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안 죽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목발을 짚고 안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차디찬 시신. 엄마는 그걸 보고 슬프지 않았대요. 이 사남 사녀를 어떻게 먹이고 살 거나. 그리고 상여가 나간 날, 주정아 너는 상여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 학교에 가서. 그 뒷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원수를 갚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난 학교를 갔네요. 그 당시는 풍금이에요, 풍금. 풍금을 가지고 6.25 6월달이니까 6.25 노래를 막 가르쳐요, 그 선생님이.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눈물이 막 나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상여가 학교로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를 시시를 메고 상여 꽃상여를 가지고 학교를 빙빙 도는 거예요. 허허노 허허노야, 그게 다 들려. 눈물이 너무 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던 형님들이나 그분들은 학업을 더 못하고 전부 다 부산으로 노가다를 하러 가고, 누나들은 전부 다 식모살이를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 어머니 밑에 사는데, 어머니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잼피를 따로 다니네. 잼피, 여러분 잼피가 뭔지 아시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찌 됐겠습니까?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못 다니죠. 동생들은 다 포기하고 국민학교 나오고 다 부산의 고무식 공장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쨌든 중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피를 팔면서 매혈을 하면서 납부금을 냈습니다. 강주로 전학을 왔는데 집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으로 들어갔던 애가 중간이라는 등수를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전남대 공대 화공과를 갔습니다. 납부금을 안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학년 때네요. 집이 없어서 입주과외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서방에 있는 서방시장 옆에 2층 완전 뭐니까 좋은 집 2층짜리.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나 혼자 2층 독채를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층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있어요. 이게 어떤 시골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고등학생을 보냈나 봐요. 유학을. 그럼 내가 하는 일은 그 아이를 공부 가르치고 밥 먹여주고 빨래하고 그 대신 월급을 3배나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갔네요. 근데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네요. 이놈은 공부를 안 하고 점심때만 되면 혼자 온 거 아니라 떼거리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대낮부터 술을 먹어요. 그리고 담배 피면서 그 불로 자기들 손을 찢어요. 구멍을 뚫어요. 담배 살 타는 냄새가 이리 올라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남녀라고 자요. 안 되겠다.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리는 전화. 어머니 나 이 아이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왜요? 이러저러합니다. 그러시죠. 저 밀린 월급 3개월치 주십시오. 아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가요. 저기 애삼촌이 갈 거예요. 자기 애삼촌이 밤에 온다고 그랬어요. 기다렸네요. 안 와. 근데 한참 있는데 왔는데 술 냄새가 나. 근데 타복 그리고 나한테로 다가와. 근데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초등학교 담임쌤이에요. 외삼촌이. 나는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우리 형제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처럼 매였어요. 나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처럼 착한 사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모들이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정아 용서해라. 그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요,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죽인 것은 아니잖아. 이러고 밤에 돌아다니는 몽유병 환자처럼 돼버렸어요. 특히 아버지 여동생 고모는 우리 아버지 제삿날만 모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산지 아냐? 저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여갖고 이렇게 산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용서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해하겠냐. 근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나를 딱 쳐다보더니, 너가 우리 조카 가정교사였냐? 예, 선생님. 이 새끼야, 제대로 가르치고 월급을 주라고 해야지.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너 박주정이잖아. 박주정이지. 너 5학년 1학기 때 너희 누나 부산에서 식모살이 하니까 거리 전학 갔잖아. 그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너가 아버지 그때 죽었잖아. 왜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말마다 새끼야요. 인간이 아니구나. 나 여러분 정말 아침부터 미안한 소리지만 그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원한을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요, 복수를 못하는 게 심성이 약해요. 상치 씨를 뿌려놓고요, 상치가 씨가 크면, 상치 싹이 나면 나는 그걸 못 쏟구내요. 불쌍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쏟까?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나 내 몸은 멍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서울 삼성에 본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학원가로서는 정말 좋은 시절이죠. 근데 6개월 만에 그만뒀네요. 세상이 너무 싫어. 그래서 서울역에서 뭐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할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중이 돼야겠다. 그래서 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되었는데요,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나 혼자서 18명의 스님들을 모시는데 하루 종일 바빠. 밥하고 새끼, 고무신 18칼, 그 다음에 땔감, 그 다음에 빨래. 그러니까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피죠, 회피. 그러나 3년 동안 스님하면서도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길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도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 지도교수는 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하기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올 A플러스를 맞은 놈, 3, 4학년 때는 완전히 악사경고를 받은 놈. 근데 어떻게 삼성을 들어간 놈? 거가 있어서 제자들 데리고 삼성을 갔더니 없어져 본 놈. 어디 가보고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봤어요? 저리 가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타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고, 네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요. 근데 머리가 왜 그러냐? 중인데요. 이분은 화를 버럭버럭 내요. 이분이 바로 박돈희 교수님이에요. 성질을 부리고, 그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내 밑에 석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2년. 박사를 더 해라. 네, 3년에서 수료. 근데 박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네. 근데 그때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라. 대학원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교사 자격증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그랬더니 1992년에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 그때 당시에 실업계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애기들 때문에 사랑해주고 안아주려고 갔네요. 92년 3월 2일 학원과 2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갔어요. 8시 반 아침 조회를 하려고 들어가려더니 사랑해 줄 수가 없네. 학생이 없어. 학생이 3명은 퍼 자고 있고 2명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50명 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랬어요.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랬더니 그놈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꼬라봐요.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학생 미안해, 반말해서. 근데 애들이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 안 온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맞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해.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안 써놓고 아침 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봤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어요. 그 학교는요,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와요. 하루 종일. 빨리 오지도 않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온 게 아니라 또 하루 종일 또 집에를 가요. 오고 가는 학교예요. 야,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근데 나는 그 애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궁금해.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네요. 선배님, 왜 우리 학교 애들은 하루 종일 오고 간대요? 아, 박 선생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강주 시내 인문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놈들이 온다는데 전북 전남에서도 와. 그런데 말이야, 이 애들은 정원은 2,000명이야. 근데 학교 나온 애들은 1,000명 정도 돼. 그리고 500명은 가출한 거네. 선배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 놔둬. 뭘 하려고 하지 마. 뭘 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그냥 보고만 있어야만 돼. 선생님, 그건 말이 됩니까? 지도를 해야죠. 아, 안 돼, 안 돼.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그냥 보고만 있어.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끈으로 묶는 거예요. 책을. 그 선배님들이 말한 대로 보고만 있었네요. 하교하면서 책을 소각장에 다 버려버려. 아,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날은 판서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더니 입술이 이렇게 다 까졌어. 그러니까 침을 이빨 사이로 넣는, 침을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뱉는 거야. 칙칙칙. 뱉지 마! 게 칙. 전부 다 침을 뱉다. 더러워 와서 못 보고. 하지 말란 말이야. 습관이 아주 안 되는 애들만 모이는 거예요. 아, 얘들은 공부를 가르칠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쳐야겠다. 습관을 가르치려면 종래 조여 갖고 안 되겠다. 아침 일찍 그 애들이 학교 오면 그 온 놈, 천 놈부터 종래 시간까지 얘들한테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 그럼 아침에 일찍 학교로 가야겠다. 계속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다. 아침 조회하고 수업 시간에는 얼른 내 수업 갔다가 교실로 얼른 10분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닦아주고 버려진 책 갖다가 다 펴게 해놓고 이 시간에 공부할 거 펴놓고 남은 10분이 걸려요. 그러고 나면 또 얼른 내 수업 갔다가 또 10분 얻는 가서 쓰러지고 닦아주고 하루에 8번을 막 들랑날랑 계속 했네요. 3개월 동안. 애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말을 안 들어요. 더 말을 안 들고 대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왜 선생님 채 다 비난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하지?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한 가지씩 하자. 얘들이 제일 많이 도망가는 시간이 11시다. 교문을 막고 있자. 다른 거 좀 나누자. 교문을 막고 있었네요. 한 3주 막고 있었더니 애들이 못 도망가니까 학교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된다. 모여야만 교육이 되잖아.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선배님 되잖아. 막 이런 생각으로 11시 되면 교문 앞에 맨날 서 있었어요. 못 도망가게. 근데 교무실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날 부른 거예요. 박 선생님 이리 좀 와봐. 왜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이리 와봐. 하여튼 갔어요. 선배님 왜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내 혁대를 잡고 학교 뒷담으로 데리고 가.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수백 마리가 담장을 넘어서 피난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백 마리가. 이거 보인가 안 보인가?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한가?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생각한. 그러지. 자, 이리 와봐. 이 애들이 넘어가는 벽을 한번 만져봐. 두드려봐. 텅텅 비었어. 이거 아무 힘도 없어. 이게 쓰러지면 밑에가 10m 낭떠러지야. 애기들 다 죽어. 자네 왜 이렇게 무모해? 애기들 죽이려고 그래? 선배님, 그러면 위에 철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학교 건물은 철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00%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잃고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너그 마음대로 해. 학교 안 와도 괜찮아. 너그 마음대로 해. 포기를 했어요. 대신 침은 뱉지 마. 침은 뱉지 마. 그런데 그 사이에도 침은 뱉지 마. 네, 알았어. 내 칙에서 말이 이게 특 장애가 뱉지 마. 응, 알았어. 아, 이걸 어떻게 고칠까? 때릴 수도 없고 미안하게 만들자. 그래, 나는 공부고 뭐이고 다 안 하니까 냅두고 침을 못 뱉는 거 이거라도 좀 나는 잡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에 와서 10개의 밀걸레를 빨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절대 안 쉬고 복도, 교실, 1시간도 안 쉬고 계속 닦고 다녔어요. 얘들이 계속 침을 뱉고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할 필요도 없어. 듣도 안 해. 그리고 계속 침을 뱉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1시간 내내 한 3주 동안 닦았더니 애들이 달라졌네요. 선배님,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침을 더 많이 뱉어요. 침 뱉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칙칙칙 돌아볼 것 같아요. 이게 왜 침을 그렇게 뱉냐니까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한 놈이 침을 칙 뱉고 나서 발을 들어요.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닦으세요. 근데 저쪽에 있는 놈이 칙, 선생님 여기도 닦아요. 다 이제 나를 보고 칙. 그때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정말 사람도 아니다. 세 사람이 보기 싫었어요. 지그 부모, 그걸 방치한 담임, 그 다음에 이 새끼 3명.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뒀네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분노. 어느 정도 힘이 들었냐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학교로부터 200m 떨어진 데 주공아파트 살 때예요. 10평짜리 아파트. 내 아내는 놀고 있고 제 초등학교 3학년 딸 이렇게 서서 살 때예요. 주공아파트 사골세방.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때 우리 식구들이 같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잠꼬대를 해요. 잠꼬대를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앉으라고, 가지마, 뱉지 말라니까. 이 말을 전형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막 입을 때려. 그 말 좀 하지 마라고, 다른 말 좀 해보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1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두고 교장선생님한테 갔어요. 사표를 쓰고.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왜 그만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랬네요. 그만둘 줄 알았네. 이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얘들이 가면 반갑다, 오면 온갑다 하지. 뭔 연비 간다고 쫓아다닌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장이. 선생님 유씨예요, 유씨.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자네 사골세방에 산다며. 그리고 자네 딸도 초등학교 다니고 자네 각시는 놀고 뭘 먹고 살 건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나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말한 그분이 제가 10년이 지나서 제가 장학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교장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 전화가 왔네요. 이분 퇴임식 안 나? 난 장학사고. 박장학사, 나 오늘 퇴임식 하네. 난 관심도 없어 별로. 근데 왜요? 그랬더니 퇴임식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젊으니까 배움터 지킴이를 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배움터 지킴이 자리 하나 해줘서.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분은 끈질기게 계속 나한테 해달라고 하네. 그때는 장학사가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할 때였어요. 해드렸네요. 강주 시내에서 매일 말 안 듣고 제일 학생 수가 많고 담배 제일 많이 피는 학교에다가 배움터 지킴이를 딱 해놨어요. 3일 만에 그만둬. 3일 만에. 복수했어요. 복수. 어찌됐든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나는 짐을 싸고 집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그 짐을 보고 이게 뭡니까?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선생은 뭘 합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이따 그 여자 얼굴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당신이 저녁에 잠꼬대 할 때부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시면 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참 무책임하시군요. 막 이런 말. 모진 말은 다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누나예요. 누나 1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 그만두고 직장을 찾으려고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막 학교를 보내요. 대불 뭐 서나 뭐 온 사방을 보내도 교수를 안 뽑아주네. 집세는 떨어지고 자골세방이니까 아예 학용품비는 못 되고 아내는 잔소리는 계속 늘어나고 큰딸 담비는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자꾸 묻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일 날 12월 28일 날 11월 2일 날가 그만뒀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내 과목을 뽑는 거예요. 한 명. 내 사표가 수료도 되기 전일 거예요. 얼른 다시 시험을 봤죠. 난 화학, 공업, 기술, 가정, 컴퓨터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0 며칠 날 얼른 접수를 해갖고 1월 달에 3배수 안에 들었어요. 50명이 응시를 했네요. 2월 달에 최종 합격. 며칠 만에 합격한 거예요. 지금 2달 만에. 그래서 강주에 있는 350개 학교 중에 어디로 발령이 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나온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학교가 발령이 날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를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요? 금방 치고 금방 큰소리 치고 왔는데 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가세요. 눈 감고 갔어요. 챙겨 죽겠어요. 눈 감고 갔더니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웃고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 거기 안 치웠네. 거기 앉으면 되겠네. 막 그래서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앉지마. 우리 궁금한 게 한 게 있어. 뭔데요? 자네는 사표 쓰는 줄 알았더니 휴직을 했었는가? 막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반 2학년이 이미 3학년이 됐잖아요. 교무실로 몰려왔어요. 선생님, 이 왔어. 선생 안 한다고 했잖아. 저리 가라고. 그때 안 한다고 갔잖아. 저리 가. 미치겠어요. 저 창피해서. 근데 여러분 1, 2, 3학년 중에 2학년이 제일 말 안 듣는데 또 그 교장 선생님이 거기 2학년에 담임선을 또 담임을 딱 꼽는 거예요.
담임이 됐네요. 93년도에 그 반 사람이 아니야. 작년 애들이 얘들에 비해서 훨씬 훌륭해.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눈 감고 다니자. 그냥 눈 감고 한 말로 선생님 월급만 받자.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저는 학교를 아까는 작년에 7시 반에 갔는데 이제 8시 반에 가. 절대 빨리 안 가. 그리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하러 갈 때 복도를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침 이렇게 걸어가.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할 때 출석을 안 불러. 몇 명 안 되게 체크만 해. 출석을 안 부르는 이유는요. 박창수 그러면 네 목소리도 듣기 싫어 아주. 그리고 교실에 이제 앉아 있다가 내 수업하려고 할 때는 절대 뒤를 안 돌아봐. 혼자 막 맹맹맹맹 하고 종소리가 나면 그냥 이렇게 가버려 이제. 그 종례도 안 해버려 이제. 그래 하려면 못 살겠어. 그래서 93년 3, 4, 5월 달에 그렇게 선생님을 했더니 우리 반이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이제. 그 학교에서 제일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박주점 선생님 2개월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열심히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이건 병을 하고. 그러나 마음은 항상 허전해. 이게 뭐예요 그냥 3, 4, 5월 달 왔다가 갔다가 애들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내 아내는요 그렇게 하시라고 정말 멋지다고 그런 교육관을 가진 분이에요. 이따 보여줄게요. 왔다 갔다. 그런데 6월 달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6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사를 지내. 그 작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한 10시가 됐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 벨이 없는 아파트에 고문 아파트. 그 문을 열었어요. 누가 이 밤중에 왔다냐 그러고 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 8명이 술을 퍼먹고 담배를 피우고 냄새 푹푹 끼는 8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근데 그놈들이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모를 사람. 난 몰라 안 봤으니까.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얼른 가세요. 너무 늦었네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밀고 방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게 누굽니까?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왔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얼른 그때 냉장고도 없었어요. 수박을 반쪽 썰어가지고 8명을 나눠줬어. 근데 수박을 잘못 선택한 거야. 과일을. 수박에는 씨가 있어. 씨를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하늘에 대고 피어 8명. 이따 그놈들 얼굴도 보여줄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그냥 내 아내는 얘들 가려고 했는데 안 가네. 왜 안 가니까 하룻밤만 자고 간대요. 새벽 3시까지 안 가고 거실에서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 얼마나 콧구멍 많아요. 그것들 8명 새벽 3시까지 떠들고 난리를 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우리 큰딸 담비가 가서 오빠들한테 가면 내 아내가 얼른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새벽 3시에 잠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걔들 학교를 데리고 가려고 깨웠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연체동물. 그래서 나 혼자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전화를 계속해. 빨리 데리고 가라고. 막 이제 울어 좀 있다가. 왜 울어? 이렇게 1명 가고 7명이 누워 있어요. 좀 있으니까 3명 가고. 알고 있어요. 그만해요. 종례 시간에 막 울어. 펑펑. 남자답게 울어요. 아내는. 목소리가 엉엉엉 이렇게 울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 있대요. 이게 무서워 죽겠대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놔두세요. 내가 가서 깨울 테요. 그래갖고 종례 가서 깨웠어요.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7명이 또 왔어. 왜 왔냐니까 얘 데리러 왔대요. 너 가. 그랬더니 1시간 있다 또 오네. 얘 와니까 하룻밤만 더 재워주라고. 또 그 다음날 하룻밤만 더 재워주라고. 오지 말라고 가출했대요. 온 게 가 집에 안 가. 월, 화, 수, 목, 금.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금요일 저녁 또 와. 내 아내가 문안파출소에다가 신고했어요. 가택 침입죄로. 근데 경찰관이 뭐라 했냐면 제자가 집에를 온 것은 가택 침입이 아니래요. 방법이 없어 이제. 근데 이놈들이 뭐라 하냐면 금요일날 선생님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좋은 생각이 있대. 선생님 그러지도 않아요. 쌤. 뭔 생각? 여름방학을 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만 살게. 그러면 여기 살려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어디서 산다고? 방이 없잖아. 거실에서 살게. 안 돼, 가. 안 간다고 뻗어내.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 6월 2일부터 데리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더워 죽겠네.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네. 도시락을 8개를 싸야 되네.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없는데 전부 다 빨래를 해야 되네. 입은 전부 다 요가는 입이네. 침을 아무데나 뱉고 다니네. 아무데나 오줌 싸갖고 마을 주민들이 맨날 쫓아오네. 미쳐볼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가 자는 데를 쓸고 가지 않아. 그러면 내 아내가 그걸 쓸면서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그걸 쓸면서 내 아내는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정말로 너무 힘이 들었어. 6월 달에 보냈네. 7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방학에 다 됐어. 근데 그 학교 기말고사를 봐. 근데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볼 때 13과목의 문제를 3배수로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문제를 안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참고로 얘들은 구단을 지금도 못 외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답 외울래. 외울래. 좋다, 외우자. 그러면 상을 펴, 밥 먹는 상. 그래갖고 내가 문제를 말하면 너는 답을 외워. 답만 외우면 되니까 문제를 안 바꾸니까. 막 외워. 근데 한 놈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을 묻는가 상이 부셔져 버렸어. 야, 치워. 그냥 누워 차라리 이거는. 난 앉아서 내가 문제를 말할 때 막 달달달달 외우는데 한 놈이 잠이 들었나 봐. 코를 골아. 그래서 깨웠어.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눈을 까고 욕을 해. 개새끼야. 깜짝 놀랐어. 나는 처음 봐서 그래. 깨운다고 눈을 또 개새끼야. 너무 무서워. 그게 자폐의 일종이래요. 그 수면을 하면은 전혀 의식을 못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빼고 7명만 달달달달달 막 외웠어요. 7월 며칠 날 여름방학을 했네. 한 반이 50명씩 2학년 13개 반이네. 총 학생 수가 650명이네.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방학 시간 날, 선생님 나 1등 났다니까. 나 2등이야, 2등. 내가 3등이야.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그러니까 너 대단하다. 그때가 여러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막 넘어왔을 때예요. 그러고 실업계 애들한테 장학금을 파줄 때예요. 제 월급이 7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인당 7명에게 80만 원씩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7, 8은 50명, 560만 원 우리 방에서 받은 거예요. 방학 끝나고 근데 너무 잘했다. 그래 너 자랑스럽다. 이제 오늘 집에 갈 날이잖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 못 가. 왜 안 가? 싫어. 가기로 했잖아. 필요 없어. 안 가, 싫어, 몰라. 안 가, 싫어, 몰라. 이 말밖에 못 와, 얘들은. 뭐냐 하면 비꼬수 이런 게 없어. 그냥 안 가, 몰라, 안 가.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무서워. 우리 아내는 얘들 진짜 미워해. 그래서 내가 언니는 집으로 먼저 갔어요. 먼저 말씀드리려고. 여보, 약간 떨어져서 말씀드렸어요.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도 집에 안 간다 갑디다. 이게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못 알면 자고.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럼 어쩐다고? 데리고 산다고? 할 수 없지요 뭐.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됐을까를 알게 됐네요. 그 애들과 내 아내가 썸씽이 있었어요. 썸씽. 그 썸씽을 이야기했고요. 내 아내는 뭘 치우는 걸 싫어해. 어지러. 그러니까 애들하고 똑같아. 그리고 애들이 막 오시고 뭐 이거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그걸 주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넘어다녀. 성향이 그래. 남자다워. 나는 미생물을 공부해서 엄청 깨끗하고 반듯해야 돼. 나는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우리 아내는 잔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이뻤는 바이에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네요.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내 아내는 좋아해. 묘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이 내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야 왕따. 그럼 아내가 좋아하고 왜 왕따야? 수업도 끝나기 전에 우리 교실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싫어해. 막 들락날락 하니까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냐. 같이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여선생님들이 더 미워해. 왜? 자기 책상만 닦은 게 아니라 여선생님 책상도 닦고 다니니까 다 싫어한다니까. 결백증 환자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저 빨아놓은 행주를 또 빨고 있냐. 같이 흉을 봐. 그러면서 그게 친해지게 됐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운 7월 달에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 8명 우리 식구 3명 어떻게 살겠어요? 방학이 된 게 더 죽겠네. 근데요 3일쯤 방학에서 3일째 됐을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애들은 거실에 자면서 추리닝 입고 자요. 추리닝. 근데 우리 큰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추리닝이 막 높이 올라가 있어? 막 이런 말을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너무나 힘들어. 근데 새벽에 잘 때 나는 그 애들하고 같이 자요. 거실에서. 왜냐하면 내 아내는 내 배에다 발을 올려 싫어. 그러니까 얘들하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한 놈이 또 욕을 하네. 개이 새끼들이. 깜짝 놀랐어. 그거 자폐 아니에요 여기는. 너 왜 그냐? 잠꼬대 아니야. 잠꼬대 아닌데. 그럼 나한테 욕한 거냐? 아니. 그럼 뭔데? 선생님 이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근데 7개 동인데 어쩐다고? 이 7개 동에 산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대. 처음으로 생기는 자긍심이었나 봐요. 그렇지, 당연히 몰라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인사라도 잘하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똥똥학교라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들어가는 그 아파트 입구 7개 동 앞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붙여줘?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알겠다.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 나가도 되는데 그 공고문 앞에 들락날락 지금 자랑을 하고 싶은데 누가 안 알아준 거예요. 침도 몰래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워. 말도 점잖해져. 걷는 것도 이상해져. 제가 공부를 잘한지 알아 지금. 그리고 6일째 된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그 자폐도 깨워가지고 일어나고 어딜 데리고 가. 그래갖고 점심 때 돌아와. 그리고 막 밥을 퍼먹어. 그러고 나서 또 어디를 또 가. 새벽에 들어와.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를 갔다 왔다냐. 이것들 80만 원 갖고 갤러그 하러 돼. 갤러그 오락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들어올 때는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이 새끼들아. 돈 80만 원 갖고 너가 갤러그 하러 다니지. 그러니까 아닌데. 너 어디 다녀?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80만 원 있는데 부족해? 부족한데. 이게 뭐 한데 부족한데. 어디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주유소 아르바이트 다녀. 그러니까 돈이 80만 원 있는데 왜 주유소 다니냐고 그랬더니 쌤,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너가 왜 수능을 못 봐? 지금 못 들고 내가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에. 너가 왜 수능을 못 봐? 보면 되지. 실력이 없잖아 기초가.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어쩐다고. 우리는 대학을 수능으로 안 가고 특차로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웃어볼 뻔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한 줄 알아 지금. 단만에 온 건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갈 건데. 선생님 봐봐. 우리가 신문지 오래 놨어. 딱 보여주네. 인하공대 사시면 특차 모집 요강. 봐봐 선생님. 근데 제일 위에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실업계잖아 지금.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자로. 그리고 지금 1%잖아 우리. 3. 기능사 사익증을 많이 딴자. 그럼 그걸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하고 70만 원 받아. 그 다음에 장학금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150만 원을 가지고 점심 먹고 우리는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사익증 학원을 다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왔어요. 예. 내가 너무나 무시했구나. 하나의 꿈을 이루니까 그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구나. 방학 동안 내내 열심히 다녀. 물론 욕은 해. 말이 다 욕이니까. 주기율표를 외워. 시우, 구리. 시우, 구리도 모르냐 이 새끼야. 다 욕이지만 공부요. 2학기 중간고사를 봐. 가슴이 내가 다 두근거려. 계속 돼야만이 아이가 지속적일 텐데 그게 가능할까? 내가 조바심이 나. 3일 전에 내가 물었어. 야, 너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에다 낙지 사줄게. 선생님 분명히 사줘. 근데 너가 분명히 1등부터 7등 날 수 있지? 있어? 있지. 어떻게? 답만 외우면 되잖아. 오 맞아.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야.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애들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이 학원과 2학년 일반에 시험 감독을 2명을 넣으라고 그래. 10명 들어도 상관없어. 답을 내고니까. 나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복 벗어. 내가 지금 바로 내가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교복 벗어.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학교에서 운암동 시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따 봐보세요. 영상이 나오는데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그들 데리고 학교로 가. 그때는 핸드폰이 막 나올 때예요. 그걸 들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부형사서 형사과장입니다. 박주정 선생이죠. 네. 당신 지금 이 형사과로 좀 와야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여튼 와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당신은 잘못을 안 했고 당신 반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답니까?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탁 끊어. 얘들아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있단다. 그러니까 한 놈이 드디어 잡혔구나. 누가? 경일이. 뭘 잘못했는데? 선생님 말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냥 선생님 먼저 가. 우리 갔다 올게. 그러면 너 그때 갈 때까지 오락실에 놀고 있어. 이따 갔다 와서 술 사고 낙지 사줄게. 놀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천천히 와. 부평에서 쫓아갔어요. 형사과. 갔더니 우리 반 애들 8명을 형사 되신 분들이 막 뺨을 때리려고 막 화를 내고 계셔.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왜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야? 당신이 오라고 했잖아요. 담임. 그 똥통학교 담임. 그러니까 근데 애들 때리지 말고 말았어요. 근데 애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직접 물어보래. 너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 이걸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세대를 이 스프링으로
사이카 큰 거 3대의 시동을 걸어가지고 8명이 새 오토바이 나눠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왱 완전 잘 타버려. 그럼 잡힌 거예요. 안 잡히겠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럼 어쩌라고요? 근데 부모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고. 안 갈 테니까 집어넣으면 해주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오토바이 변상을 해야 되겠는데 이놈들 때문에 많이 부셔졌나 봐. 이놈들은 안 되니까 풀어줄 테니까 내일 나한테 부모를 데리고 오래요. 알겠다,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가. 야, 이 새끼야, 경찰 오토바이를 다 훔치냐? 얼른 가. 내일 부모한테 오시라고 그래.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뭘 잊어본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그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베개를 막 발로 차는 거야, 베개를. 그래서 벌떡 놀다 봤더니 그놈들이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술 사주기로 한 놈. 멍쟁이 일어나. 우리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깜짝 놀랐어. 미안해. 왜 안 왔어? 경일이 그 새끼들이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그 경찰관님이 나한테 그 학교 좀 없애보라 그러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잊어버렸네. 그 새끼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지금들 다 서 있고 난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야, 그 애들 8명 사람 좀 만들어 봐라.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 없어. 이놈들이 사람 만든 건 두드러 패거나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났네요. 때렸는 줄 알고. 그 애들 때렸어? 안 때렸는데? 뭐 어떻게 사람 만들었다고? 그 오토바이 훔친 새끼들이 8명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와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냐고. 우리가 말했어. 뭐라고?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8명 중에 저 자폐 새끼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누가 뭔 사람이 됐다고. 1등부터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 사람이 안 됐잖아. 도둑놈들. 그래서 어쩐다고. 우리가 그런 놈들한테 말했어. 우리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 집을 나가고 너희 8명 들어오라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안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뒷날 정례를 하고 집에를 가봤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은 보따리를 싸고 있고 오토바이 8명은 들어오려고 서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는 그걸 쳐다보고 나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어떤 놈들이 들어옵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다.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이 나가고 자폐는 누워있고 8명이 들어오고 그 애들 9명, 우리 식구 3명. 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데리고 삽니다. 똑같이 배워야 돼요. 똑같이 기능사 시험 볼 때 다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도 아니고 전국 1등부터 15등이 다 우리 방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가능하다. 이때까지 내가 생각한 학생들은 우리가 개발해주지 못했을 뿐이다. 이거 가능하다.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데 방이 너무 좁다. 너무 힘이 든다. 그리고 누가 투서를 한다. 고액 과외를 한다고. 경찰관님이 맨날 와서 문을 열어본다. 고액 과외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며칠째 오더니 그 경찰관님이 나한테 안 한지는 확인했지만 투서가 아주 들어오니까 당신을 데리고 조서를 써야 되니까 경찰서를 따라오라고 한다. 그분들 두 분은 곤봉을 들고 있고 난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보고 가지 마라고 한다. 왜? 갔다 올게. 우리 과외 안 했잖아. 선생님 가지 마. 알았어, 걱정 마. 함께 또 따라온다. 너희는 오지 마. 경찰 2명 따라서 나는 따라가고 또 애들이 따라온다. 오지 마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따라온다. 파출소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놈이 악을 쓴다. 야, 짭새! 개새끼.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어서 과외도 못한다고. 내가 잡혀가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새끼 나 공학박사. 그러니까 그 애들은 못 들어오고 나는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 조서를 꾸민다. 묻는 말은 똑같다.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전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15등이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아,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답을 다 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럼 그분은 학교에다 전화해. 학교에서는 다 답을 가르쳐주고 오신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게 맨날 조사를 해.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여기서부터 병풍산 가는데 용정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감나무 농장이 4,000평이 있더라. 거기에 창고가 30몇 평이 있더라. 방이 5개더라. 폐가긴 하지만 이 임대비가 이 사골세비하고 그거하고 똑같더라. 우리 거기 가서 살까? 선생님 너무 멀잖아. 버스도 안 다니고. 내 빨간 프라이드로 너 실어 나를게 2번씩. 그래? 진짜? 그래서 1994년도에 그 이사를 갑니다. 가서 장판은 남이 버린 거 줍고 도배는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데리고 산 아이가 707명. 그래서 70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707명을 내가 하루에 데리고 산 줄 알아? 불가능. 우리는 정원이 8명이에요. 정원이 8명.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4명 얼른 학교 10km 데려다 놓고 또 올라오면 2번밖에 왔다 갔다 못해. 근데 어떻게 707명이 되냐고? 10년이 되었으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 나는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놈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그 기수가.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을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취재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서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그만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보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머시미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무한대수량에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에 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싸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달 후에는 별을 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목졸로 왔던 아이. 두 번째 아이는 16년을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교육청 국장 시절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만나자. 어디로 갈 거냐? 할머니 집으로 갈 거냐?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전화 없냐? 없습니다. 어디로 갈래?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사십니까? 나 시내에서 살아. 내가 좀 거기서 살 수가 없을까요? 아내한테 물어볼게. 아내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16살에 징역을 가고 16년이 지나서 32살이다. 우리 아파트 21평에다가 딸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 그럼 갈 데가 없다. 어쩌란 말이냐? 그럼 정 못 잊히면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을 얻어라 당신이. 그럼 내가 아침하고 저녁을 먹여주겠다. 좋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폐와 분노 조절 장애를 앓습니다. 직장을 넣어줘도 그만두고 싸우고 나옵니다. 어느 날 정례를 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안 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가? 쫓아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목을 매버렸습니다. 유서 세 줄을 써놓고, 선생님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이에 있는 환경에 두 아이가, 하나는 좀 있으면 스타가 되고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 도와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 여러분 보살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애들이 더 다음에 사회의 동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하는 날 퇴임식 할 때 제자가 와서 짤막한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정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생님과 공동화습장에서 3년간 함께 생활한 권희승입니다. 벌써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시간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가족은 서울로, 저는 강주에 남아 학업을 지속하기로 하며 선생님이 계시는 공동학습장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94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이미 살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3년간을 살았습니다.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는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 기록 54만 킬로.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선생님, 저는 지금도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를 보면 걸음을 멈춥니다. 선생님, 부모조차 포기했던 707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은 왜 품으로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차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가지고 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서 북부경찰서에 잡혀있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님 박주정과 700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규철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 하자 그 어머니는 쥐약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누구도 그 원철 선배 구명을 나서지 않을 때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죠. 그러나 원철 선배는 선생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대들게 되자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무차 프라이드, 빛바랜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여기저기서 성공해서 707명의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에게 살해를 받는다면 난 하숙집 아저씨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선생님, 그 융통성 없는 것이 얄밉습니다. 사모님께는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다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 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배 피는 거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걸었던 노을길, 발가벗고 수영하던 일, 닭숙으로 백숙 써먹던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년을 하시고 전국 공연과 강의를 다니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세도 상당합니다. 걱정됩니다. 건강이.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 물었지요. 선생님의 꿈이 무엇이냐고. 죽어서 묘비에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 선 아이들을 위해 살다 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던 꽃상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성자였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잘 사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